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구 비산동에서 알바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망의 수능을 치고 난 후, 저는 딱 3일 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유소에서 3개월을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산동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3월 2일, 영남대학교에 입학한 후 줄곧 동네 야간 편의점을 계속해왔습니다. 사실 학교 다니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미쳤어 하는 선배나 동기들의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그래, 계속해라. 계속해야 이번 돈 우려먹지. 이런 식이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학교 다니랴, 밤새서 일하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네 편의점 중 개인 편의점들은 하나같이 장사가 안 됩니다. 거의 30분에 한 명 올까 말까죠. 물론 제가 일하던 편의점이 워낙 질이상 안 좋은 곳이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손님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야 편했죠. 게다가 편의점이 워낙 작아서 문 열고 들어가면 세로로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라 해도 의심하지 않을 크기에 최악의 위치, 또한 야간,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물건 재고 파악이나 입고는 모두 오후 반 사람이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정말 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곳이 또 있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갈 만한 곳이죠. 다른 곳에 비하면 천국이었죠. 3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뭘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일할 게 없었습니다. 도무지 일은커녕 대체 이 시간을 뭐 하면서 때우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4월과 5월은 대충 만화책, 소설책,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술 한잔, 편의점 문 잠가 놓고 노래방 가기 등으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3달이 넘어가니까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밤새워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건 일이 아니라 동물원 원숭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며 멀뚱히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제발 들어와 주기를 바라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6월의 한 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한순간 의자에 앉아 졸아버렸습니다. 의자가 등받이가 있는 것이라 편했고 또 반복되는 음악 때문인지 깜빡 정신을 잃었던 것이죠.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방울이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순간 잠을 깨며 비몽사몽간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간 저의 눈에는 노란색 옷을 입은 꼬마 아이가 걸어 들어오는 것과 바로 뒤에 아저씨 한 분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분이 저에게 담배 하나를 달라 했습니다. 전 제디 진열장에서 담배를 꺼내 돈을 받고 건네준 후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편의점 안을 살펴본 저는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더군요. 그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잠에서 깬 것 아닙니까? 비몽사몽간의 똥인지 된장인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지요.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이번에는 정말 말짱한 정신으로 있었습니다. 친구가 거의 1시간 넘도록 제 옆에서 놀아줬기에 심심하지는 않게 보낸 날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1시 30분쯤에 집에 가버렸습니다. 전 또 밀려드는 심심함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옆에 있던 톨스토이 책도 대체 몇 번째 본 건지 모를 정도로 봤지만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2시가 조금 넘을 즈음에 책을 덮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란색 옷을 입은 꼬마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뒤따라 들어오는 아저씨를 향해 생글생글 웃고 있더라고요. 뒤따라 들어오는 아저씨도 웃고 있었기에 전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아빠 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라산 하나 주세요. 뒤돌아 담배를 꺼내고 아저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번에도 혼자 나가는 것이었죠. 전 정말 머리털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한번 안을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꼬마 아이는 들어왔는데 바로 새벽 2시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불렀습니다. 무서워서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이지 혼자 있으면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왠지 차가워진 편의점 공기에 기분이 으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날이 지난 후 아직도 소름 끼칩니다. 그 꼬마 아이의 웃음이
또다시 며칠 후 그 시간대에 긴장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아저씨는 저번이나 저저번이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아저씨 뒤에 꼬마가 한 명 따라 들어왔습니다. 전 직감했죠.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뒤통수가 아파왔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 얼굴을 바라봤고 아저씨는 담배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아저씨의 얼굴을 보면서 담배 진열장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저는 스쳐 지나가듯 그 꼬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괜찮습니까? 갑자기 창백해지는 제 얼굴을 본 아저씨가 당황한 듯 물어보았고 전 담배 진열장에서 눈을 떼고 편의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나 저와 아저씨 둘뿐이더군요. 이번에는 확실히 하려고 아저씨에게 뒤따라 들어온 꼬마 아이를 못 봤냐고 물어봤더니 못 봤다며 아저씨도 당황하고 무서워하면서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전 당장 편의점에서 나와 그날 하루는 편의점 밖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간간히 편의점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꼭 그 꼬마가 절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돈을 받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전 아직도 되도록이면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가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지금은 물론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을 들여다보다간 그 꼬마가 또 저를 보며 생글생글 웃고 있을 것만 같아서요. 두 번째 이야기, 홀령. 당시 20살이던 본인, 고등학생이던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네 식구였던 저희 가정은 어느 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얼마 전 작은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돌연사로 정신없었던 저희 집에 1년도 안 돼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돌연사가 발생하자 가정이 거의 휘청거렸습니다. 특히 맏딸이던 저는 거의 의욕상실증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낮에 어렴풋이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 바구니 시장을 보고 오시면서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꿈이었지만 죽은 어머니가 마치 살아생전처럼 생생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왠지 문을 열어주면 안 될 것 같아 머뭇거리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인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누군가 계속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과 현실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가위에 눌린 것처럼 눈도 못 뜨고 있을 때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문을 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네. 누구였지? 라는 목소리에 섬뜩해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아주머니께 누가 왔느냐고 물었더니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장난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얼마 뒤 저녁에 부산에 사시는 이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아까 낮에 집에 아무도 없었냐고 물으시면서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놀라셨습니다. 이모님은 늘 조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하시며 전화를 걸었는데 어떤 여자가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흰 목소리 같은 소리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거기 아무개의 집이죠? 라고 물으니 맞다고 했답니다. 이모님은 순간 우리 집의 여자는 저뿐인데 어떤 여자가 맞다고 하니 이상해서 실례지만 전화 받는 분 누구시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뜸을 들인 후 아무개의 엄마입니다라고 했답니다. 이모님은 너무 놀라 어벙벙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전화가 끊어지고 생각해보니 죽은 언니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잘못 걸렸나 싶어서 제 다이얼 버튼을 눌렀더니 이번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심란해서 매 시간마다 저희 집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받았답니다. 마침 저녁에 들어온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모님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문을 두드리던 사람과 전화를 받던 사람에 대한 미스터리를 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홀령이 남겨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방문한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허락. 정말 완고한 분이다. 강연수, 오늘이 인생 최대의 위기인가? 따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적이 흐른다. 벌써 1시간째 묵묵부답.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것일까? 난 오늘 1년여를 교제해오던 정아와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
정아 부모님 댁을 방문하였다. 반듯한 직장이 있고 나름대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아의 아버님은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완고했다. 정아도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아빠, 전 정말 현수 씨를 사랑해요.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그러나 들려오는 대답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이었다. 지루하게 계속되던 줄다리기에서 아버님이 일어나시며 말했다. 오늘은 그만 가보도록 하게.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오늘 꼭 확답을 받아내고 싶었다. 순간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님, 이미 정아는 제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벼랑간 눈앞이 번쩍거리며 오른쪽 뺨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들려오는 정아의 비명소리. 뺨의 화끈거림과 함께 왼쪽 머리로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다.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다. 어쩌죠? 기절했나봐요. 정아 가족의 두런두런 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왼쪽 머리로 옥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와 함께 약간 비릿한 냄새가 맡아졌다. 젠장, 머리가 깨진 모양이다. 어떻게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나는 가볍게 신음소리를 냈다. 설마 미래의 사위 될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동정표라도 얻을 요령으로 좀 더 신음소리를 이열하게 내뱉었다. 아빠, 현수 씨가 정신이 드나봐요. 곧이어 정아 아버님이 나에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노인네 골탕 한번 먹어봐라. 난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깊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정아의 아버님이 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머리에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이 강타했다. 그리고 난 다시 정신을 잃었다. 얼굴 위로 차가운 덩어리들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내 몸 이곳저곳을 뒤덮고 있었다. 여보, 그러게 성질 좀 죽이시라니까. 삽질하는데 방해되게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순간 정신이 확 들었다. 이런 제길 날 생매장하려는 것인가.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아빠, 현수 씨가 눈을 떴어요. 살아있어요. 내 몸 양쪽에서 각각 정아와 정아 아버님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테이프로 봉해져 있어서 가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어스름한 밤 달빛 사이로 내 앞에 당당히 선 채 곡괭이를 높이 치켜든 정아 아버님의 모습이 보였다. 젠장, 날 곡괭이로 찍어 죽이려는구나. 순간 공포감에 온몸에 털이 쭈삣 섰다. 절대절명의 순간 난 무의식적으로 발을 굴렀다. 순간 정아의 아버님이 비틀거리며 몸의 균형을 잃더니 내 몸 위로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와 동시에 정아 아버지가 들고 있던 곡괭이가 땅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날이 정아 아버지의 두개골 한가운데로 박혔다.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며 곧 내 얼굴 위로 붉은 선혈이 흠뻑 쏟아졌다.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얼굴에 피범벅이 된 채 내 몸 이곳저곳을 살폈다. 입에는 테이프가 봉해져 있었지만 손과 발은 자유로웠다. 난 입에서 테이프를 뜯어낸 후 벌떡 일어섰다. 내 눈앞으로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정아 모녀가 보였다. 그리고 내 발 밑에는 허옇게 눈을 까뒤집은 채 바닥에 너부러져 진득한 선혈을 바닥에 뿌리고 있는 정아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날 산채로 생매장하려던 자이다. 당장이라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정아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일까? 난 피가 흥건히 달라붙어 있는 머리를 움켜잡은 채 몸을 돌려 산비탈을 내려왔다. 산비탈을 내려오는 도중 다급한 정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날카로운 빗줄기가 눈앞으로 쏘아오는 게 아닌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그 빗줄기를 피한 후 앞을 보니 정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섬뜩한 곡괭이 자루를 든 채 내 눈앞에 서 있었다. 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아에게 다가갔다. 커다란 돌덩어리를 이마에 맞은 정아는 이마가 움푹 꺼진 채 머리가 터져 흰 뇌수를 연신 내뿜고 있었다. 곧이어 정아의 뒤로 정아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미처 다가가기도 전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던 정아 어머니는 발이 어긋나 산비탈로 굴러떨어졌다. 내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이미 정아의 어머니는 산비탈 끝으로 굴러떨어져 목이 비틀린 채 공포에 잔뜩 찔린 눈으로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난 미친 듯이 산을 내려왔고 이곳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기억, 잊고만 싶다. 계속해서 저 얘기입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한데
잊고 싶었겠지. 술에 만취해 결혼을 반대한 여자친구의 집안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가 일가족을 몰살하다니.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을 왜곡한 채 자신만의 각본에 빠져들었군. 아마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맞은 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범행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요. 두 형사는 맞은편 취조실 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네 번째 이야기, 돈다발. 언제부터, 누구부터인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돈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세상을 등진 사람들의 사체가 점차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사체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수백만 원의 돈 뭉치만이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경찰도 사람들도 모두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겼다. 하지만 이 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죽으면 돈 뭉치로 변한다는 사실이 점차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인간이 돈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이 다른 형태로 변환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세상이 너무나 황폐해져 잔류해 있는 인간의 욕망이 돈이란 사물로 변환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체의 기본적 구성 요소가 탄소이긴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연신TV에서는 과학자와 점술사들이 나와 이런 현상에 대해 토론했지만 결국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다. 돈은 그 사람이 사는 곳마다 그곳의 화폐를 따랐다.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300만 원 정도의 액수였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일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이 돈뭉치로 바뀌는 일은 점차 일반화되어 갔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인간이 죽으면 돈뭉치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가설을 내놨지만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것은 없었다. 각 나라들이 화폐를 개혁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화폐를 개혁하면 개혁한 화폐로, 그리고 바로 임종 직전까지 실험자를 관찰해 보아도 모든 실험자는 순식간에 사라진 채 돈다발로 변했다. 유리관으로 가두고 심지어 나사의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로 데려가도 소용없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이 안식은행이란 돈으로 변한 사람을 입금하는 은행을 만들어냈다. 모든 사람이 장례 절차에 대해 고민할 때 이것은 큰 인기를 끌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죽음이 한낱 돈으로 변하는 것이 두려워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2035년, 더 이상 사람들이 돈다발로 변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충전될 뿐이다. 모든 화폐가 전자화폐로 대체된 지금 사방에서 살인이 일어난다. 증거조차 찾을 수 없다. 사망 즉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신의 카드에 충전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모재력가가 알고 보니 희대의 살인마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전의 화폐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법안은 변변히 부결되고 정부는 살인을 막기 위해 도처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더 이상 인간이 돈으로 변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신의 충전을 위해 희생자를 찾아다니는 인간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유격훈련 괴담. 이 누나는 대학생이었는데 미국의 한 마을에 홈스테이를 갔었습니다. 집이 몇 채뿐인 그런 곳으로 갔었답니다. 아실 거예요.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이에요. 어느 노부부의 집에 머물렀는데 옆집에는 4살쯤 된 아이를 둔 부부가 살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쯤 그 옆집 부부가 외출할 일이 있다며 자정쯤 올 건데 아이를 봐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누나는 한 8시쯤 그 집에 가서 아이랑 조금 놀아준 다음 아이가 졸리다고 해서 그 집 2층의 침실에 재우고는 자기는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9시 반쯤 됐을 때 집에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세요? 아이 잘 있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그 집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대요. 순간 흠칫해서 누구세요? 아이 잘 있냐고요. 왠지 이상한 느낌의 전화를 그냥 끊었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나? 또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세요? 애 잘 있냐고 묻잖아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힌 누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주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예요? 대체 누구예요? 올라가서 애 좀 보라고. 이러고는 끊어버렸대요. 그리곤 행여 무슨 일이 있나 2층으로 가보려는데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2층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요.
그러고는 장난 전화라 생각하고 본때를 보여줄 생각으로 경찰서에 신고했대요. 애 재우고 혼자 있는데 계속 이상한 전화가 온다고요. 경찰서에서는 알았다고 금방 추적 결과 알려주겠다고 했대요. 끊고서 5분도 채 안 지났을까? 다시 전화벨이 울리더래요.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요. 당장 그 집에서 나와요. 그 순간 공포에 질린 누나는 밖으로 뛰쳐나와 뒤도 안 보고 자기 집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곤 노부부 앞에서 탈진하듯 쓰러졌죠. 그런데 새벽녘에 누가 자기 집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니 경찰이 밖에 오글거리고 그 부부 집엔 접근 통제 테이프가 쳐져 있더래요. 그리곤 피투성이 시체를 한 구 내오는데 세상에 그 아이의 시체였답니다. 누나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하고 사건의 개요를 듣게 됐대요. 진상은 이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1층과 2층의 전화번호가 다른 집이 흔하답니다. 그 누나가 1층에 있을 때 그 부부에게 원한을 가진 자가 2층으로 침입해서 아이를 칼로 살해하곤 침실 전화를 이용해 1층으로 전화를 건 거죠. 혹여 누나가 애를 보러 올라오기라도 하면 자신의 범죄가 일찍 들킬까봐 누나도 없애려 건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누나가 신고했을 때 경찰이 조회해보니 같은 집에서 건 전화였던 거죠. 만일 누나가 전화에 혹해서 올라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비가 오는 날. 때는 졸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준비니 어쩌니 하면서 공부하기 바쁜 시기였죠. 하지만 장래희망이 만화가인 저에겐 먼 섬나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은 겨울치고는 더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서점은 잡지가 그날그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저녁 6시쯤 돼서야 책이 배달되곤 했습니다. 서점을 가기 위해 저녁밥을 먹고 밖으로 나왔을 땐 가로등 하나 없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니 버스가 오더군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서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려 마지막 한 권 남은 만화 잡지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주편 버스 정류장에서 책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책을 산 서점 쪽에 코트를 입은 사람 한 명이 보이더군요. 다리가 굉장히 길었고 목도리도 허리까지 오는 긴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꿈이 만화가인지라 길을 걷다가도 모델로 쓸만한 사람이 지나가면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두기 위해 한참을 쳐다보곤 했죠. 그 사람은 모델로 쓰기에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우산을 묘한 포즈로 머리부터 가슴까지 가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휑 하고 불었고 그 바람에 제 앞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곱슬이었기 때문에 머리라도 단정히 하기 위해 항상 거울을 들고 다녀서 거울을 꺼내 앞머리를 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로등이 길 건너편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등을 가로등 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걸 느꼈습니다. 거울의 각도를 그 사람 쪽으로 돌렸는데 순간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 어떤 건지 느꼈습니다. 머리가 없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머리부터 우산을 안 들고 있던 왼쪽 가슴까지 도려낸 것처럼 잘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예전에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 보면 귀신은 거울이나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는데 어째 요즘 무서운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들이 하나같이 거울이나 사진에 찍히지. 아무튼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 한참 동안 거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굳어있는데 그 사람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다시 우산으로 가리더군요. 때마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타야 할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이 그 사람 쪽을 향해 이년아 어디서 사람한테 장난질이야? 라고 창문에 머리를 내놓으시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때서야 버스에 열린 앞문으로 후다닥 뛰어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 사람이 서 있던 방향을 보니 아직도 기묘한 자세로 도려져 나간 머리와 가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도 짧은 것이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있어서 허리까지 왔던 거더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버스는 출발하고 버스 안에는 할머니 한 분, 그 옆자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한 분,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한 분 그렇게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서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바쁘게 뛰고 있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계신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총각, 비 오는 날은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밖에 나오지 마.
특히 오늘같이 더운 겨울날이면 더하지. 저도 그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온 거야? 만화 잡지 사려고요. 그래, 우리 손주놈도 만화 많이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말꼬리를 흐리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시 말을 건네셨습니다. 총각, 난 여기서 내려야 하네. 다음부턴 오늘 같은 날 나오지 마. 하지만 할머니는 버스가 정류장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벨을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자가 놀라서 일어나 벨을 눌렀습니다. 버스는 멈추고 나를 제외한 할머니, 아저씨, 여자 다 내리더군요. 버스는 다시 출발하고 조용한 버스 안에는 기사 아저씨와 저 둘만이 남았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 요즘 그 핸드폰인가 뭔가 하는 거 얼마 정도에 파나?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에 당황해서 저는 핸드폰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아까 핸드폰 통화한 것 아니었어? 전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할머니? 아까부터 버스에는 학생하고 방금 내린 여자 둘만 타고 있었잖아. 저는 다시 한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검은 양복 아저씨는 누구지? 할머니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만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총각, 비 오는 날은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밖에 나오지 마. 특히 오늘같이 더운 겨울날이면 더하지. 7번째 이야기,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 첫 번째, 우리 누나는 나이 23세,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이를 너무 예뻐하고 좋아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학원을 다닌 지 1년 만에 자격증을 따서 현재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십리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누나가 유독 예뻐하던 5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누나 핸드폰 사진을 보면 그 여자아이 사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참 밝고 활기찬 누나였는데 그날 슬프게 울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니 대답을 안 했습니다. 며칠 후 들으니 누나가 그 예뻐하던 나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누나와 동대문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누나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누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리는 옆에 많았는데 난 뭐지 하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누나 위쪽을 보더니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년아, 썩 안 꺼져. 내년이 뭔데. 난 놀랐고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전부 놀라서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놀란 누나는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진정하시라고 말렸습니다. 할머니는 누나 어깨를 툭 치더니 말했습니다. 학생, 어깨 아프지 않아? 머리는 또 안 아프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학생 어깨 위에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앉아있어. 그 아이가 학생 머리 잡아당기면서 놀고 있네. 그때 누나는 너무 섬뜩해했고 공포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누나가 그리 예뻐하던 그 여자아이가 죽은 후부터 그 여자아이가 누나 어깨 위에 올라와 머리를 잡아당기는 꿈을 항상 꾸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어떻게 아셨는지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말하니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꿈이라고 알았던 누나의 일이 꿈이 아니라 가위 눌림 사실이었단 말인가? 두 번째는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음산한 골목길에 주택가에 친척이 있어서 여름방학 때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여름방학이라 그런지 평소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던 나는 사촌 누나, 형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부탁했습니다. 여기 골목 제일 끝집에 작년까지 무당이 살았었는데 무슨 일인지 작년에 갑자기 사라졌어. 문도 열어놓고 갑자기 사라졌어. 그 얘기를 들은 후 난 일부러 그 사라졌다는 무당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어떤 남자가 창문으로 날 째려보고 있는 것을. 더구나 그 남자가 얼굴에 화장을 잔뜩 하고 무당복을 입고 있는 것을. 그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난 다시 집으로 올라왔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사촌형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 무당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반년은 더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내가 아파트 단지에 살 때 일입니다. 그때도 중학생 때입니다. 우리 집 주변은 전부 아파트였습니다. 어느 날 졸린 눈을 비비고 학교에 가려고 나왔는데
우리 아파트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호기심에 학교 늦은 것은 까맣게 잊고 가서 보니 아파트 옥상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줄에 사람 목이 걸려서 양옆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도둑이 옥상에 줄을 걸어놓고 베란다로 들어오려다가 잘못하여 줄이 도둑의 목을 메고 그 상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시체를 본 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중학생 때 일입니다.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아파트 단지는 각 아파트마다 지하를 탁구장, 영어학원, 독서실 등으로 개조해서 활용했습니다. 난 우리 앞에 있는 아파트 영어학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영어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있었고 난 또 호기심에 구경하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3일 후 친구들과 그 아파트에 바로 붙어있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미니 축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날 불렀습니다. 난 가보니 이상한 말랑말랑한 사람 혀 같은 모양의 신기한 걸 보았고 우린 그걸 몇 번 나뭇가지로 쿡쿡 찌른 후 징그러워서 도망쳤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앞에 경찰들이 와 있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은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한 것이었고 그 할머니는 온몸이 분해되었고 다른 부분은 다 찾아 맞췄는데 오직 혀만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갖고 논 건 뭘까요?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 앞에 가면 그 할머니가 죽은 자리에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놀던 놀이터 바로 옆에. 8번째 이야기, 지하상가.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차디찬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잘해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셨는데 한순간에 사고로 돌아가신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집 근처에 다 도착했을 때 저희 아파트 앞에 지하상가가 있는데 저는 매일 그쪽을 지나서 위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베이커리를 지나 계단으로 올라올 때쯤 한 초라한 아주머니께서 구걸을 하시고 계시더군요. 그 옆엔 종이 상자로 적어 두신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고 어린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정신장애가 있어서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빚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철없던 저는 장난삼아 아주머니께 10원짜리를 드리면서 500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이 아줌마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월급을 타오셨다고 용돈도 두둑이 주시고 나가서 외식을 하고 지하상가로 오던 도중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이 생각나서 혹시나 아주머니께서 부모님께 말할까봐 돌아서 가자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쪽이 가까운데 왜 힘들게 돌아가냐고 하시며 가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아침에 지나갔던 베이커리를 지날 때쯤 아침에 봤던 아주머니가 어떤 두 아이에게 국밥을 먹이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아주머니의 딸과 아들인 듯했습니다. 그 지하상가를 지나 집에 올 때쯤 아버지께서 그 아주머니가 생각나셨는지 3만 원을 꺼내시며 아주머니께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셔서 주무시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지하상가로 내려가 아주머니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3만 원이 거금이었던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 돈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구점으로 달려가 평소 사고 싶어 하던 것들을 모조리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상가로 갔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고 그 구석엔 여전히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풀려 있었고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눈이 풀릴 때마다 뺨을 때리셨나 봅니다. 아이들의 하얀 두 볼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고 지하상가 쪽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시끌시끌하고 경찰이 와 있더군요. 저는 싸움이 났겠거니 하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어제 봤던 그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두려운 마음에 집에 바로 와버렸죠. 그날 이후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하상가의 계단을 올라가던 사람들이 가끔 넘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 입에 그 아주머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밑에서 보고 있다, 돈을 주지 않은 사람들을 잡고 있다 등등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던 아저씨께서 갑자기 넘어지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아저씨가 넘어질 때쯤 약간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두려운 마음에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지하 상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계단에서 여러 사람들 중 누군가를 찾고 계신 아주머니를 두려워하며. 9번째 이야기. 군 시절 이상한 후임병 때문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군생활 시절 이놈 때문에 부대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저 또한 쏙 많이 썩혔던 놈입니다. 이 후임의 스타일을 말하자면 일단 하라면 하란다고 곧이곧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신병을 받을 때 왕고와 투고가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 판에 더플백을 던지며 바다라고 외치는 큰 소리의 예사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똘똘한 놈이 신병으로 왔다고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원래 내 밑에 후임들이 이 놈을 대기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이고 해야 하는데 저희 부대는 공병대로서 부대원이 부대 내에 없습니다. 여튼 파견가 있는 관계로 내가 맡게 되었는데 대기할 땐 하는 게 없으니 실수나 사고를 치는 일은 당연 없죠. 그때는 말 잘 듣는 놈이 들어왔고 군생활 참 잘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큰 오산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후임의 대기도 풀렸고 내무반에서 그리고 각 과에서 업무를 하나씩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대는 수송 장비 소대로 운전병이나 장비 운전병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놈의 주특기는 장비 정비여서 당연 정비창에서 놀고 먹고 할 팔자였습니다. 그 고 투임에게 이 놈 새로 왔다고 소개하며 인계하고 저는 저대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때가 되어서 밥을 먹고 운전병 대기실에서 고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비창에 시끌시끌해서 나가봤더니 군용차 정비를 위해 새로 들인 부속품이 있었는데 그 신병이 그 새 부품을 모두 분해를 해놓은 겁니다. 들어보니 내가 인계했던 후임이 저걸 분해해서 조립할 정도가 되면 넌 군생활 이제 핀 거라며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후 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고참들이나 후임들도 신병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버려 두었고 설마 그걸 진짜로 분해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질 않았던 후임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하라면 한다고 곧이곧대로 하는 스타일인 그 후임은 그것을 진짜로 분해를 해버린 겁니다. 새로운 부품이어서 분해하는데도 정말 힘들 진데 결국 그 부속품은 중사가 조립을 해서 망가지진 않았고 정상적으로 퍼진 차에 부착이 되어서 잘 돌아갔지만 신병은 엄청난 갈굼반과 신병이 그럴 수 있지. 참 의욕적인 신병이 들어왔다며 칭찬반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비창도 그때는 아주 큰 오판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니는 병장을 달게 되었고 그 신병. 아니 이 시점에서는 신병이 아니니 그냥 고문관을 줄여서 문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문관이를 비롯한 다른 신병들의 영점을 잡기 위해 영점 사격이 있었던 날이어서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탄창을 장착하는데 탄창을 반대로 그러니깐 총알이 보이는 부분이 아래로 가게 장착을 하면 들어가지 않는데 문관이는 그것을 억지로 힘으로 장착을 했고 사격 시 발사를 했는데 발사가 안 되니 손을 들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그 총은 정비대로 보내졌고 문관이는 군기교육대, 분대장은 영창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대들은 똘똘한 놈인 줄 알았는데 고문관이 들어왔다며 탄식 아닌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단순히 고문관이라는 오판을 했다는 것을 이때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시키는 일은 잘했었습니다. 대신 시키는 사람이 잘 시켜야 한다는 게 함정이었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철칙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 철칙이 만들어진 계기는 우리는 공병대이기 때문에 막노동과 비슷한 아니 막노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건설공병과 야전공병 그 두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부대였는데 한 번은 1년 동안 사용할 골재를 채취하러 골재장으로 가서 약 보름 정도 어느 정도 쓸 골재를 채취했고 포상으로 약간의 포상금과 외박이 주어졌습니다. 골재장에 가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신 한 달이나 보름에 한 번씩 2박 3일 휴가를 받았는데 집이 가까운 사람은 자기 집에 다녀오고 저같이 집이 먼 사람들은 그냥 외박으로 위수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읍내에서 방을 잡고 술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골재가 절반 가까이 민간업자들에게 팔린다는 소문 아느냐며.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문건이에게 누가 문건아 너가 국방부에 신고 좀 해봐라라고 말한 그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문건이가 외박에서 복귀하고 공중전화로 바로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특별한 혐의가 없어서 부대는 무사했고 간부들 모두 위기를 넘겼는데 이때부터 문건이 앞에 선 말을 조심했고 한동안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다시 골제장에 들어가서 문건이와 같이 일을 하는데 응용력이나 융통성이 없었던 문건이 때문에 힘들었던 다른 후임들과 같이 갔던 선임하사가 꾀를 내어서 문건이에게 저쪽 한 구석에다가 짬을 버릴 수 있는 구멍을 삽으로 깊게 파라고 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들어가 있었으니 필요하면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파면 되었는데 있으나 만한 문건이 때문에 모두 힘들기 때문에 잡일을 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멍을 파라고 하면 어디 가지 않고 그것만 계속하기 때문에 한참을 일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문건이가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부르면 관등 성명은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급로나 주둔지 빼놓고는 모두 지뢰나 부비트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뢰 지역으로 들어갔는지 알고 탐침봉을 준비해서 들어가려는데 소리가 아까 구멍을 팠던 쪽에서 들려와서 가보니 자기 키를 훌쩍 넘기는 구멍을 계속 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놀란 반, 그리고 미안한 반으로 문건이를 구멍에서 빼내었습니다. 보통 구멍을 파다가 어느 정도 팠으면 눈치껏 쉬거나 아니면 다 팠다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문건이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감을 잡았습니다. 고심하던 선임하사는 문건이를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같이 골제장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문건이에게 맞는 업무를 만들어서 시켰습니다. 나는 포크레인 운전병으로 그것도 바퀴가 달린 굴삭기 운전병이었기에 군사지역 민간지역을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며 공병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골제장은 최전방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깊은 산속에 엄청난 강이 있었고 그 강에서 골재를 채취를 했는데 땅을 파다 보면 총알, 대포 탄피, 지뢰, 수류탄, 박격포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번은 수류탄이 나왔는데 어떤 놈이 문건이에게 야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해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아직 문건이에게 적용한 철칙이 적응이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문건이는 망설임 없이 수류탄을 강물 속도 아니고 지뢰 지역으로 안전핀 뽑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수류탄이 폭발하고 추가로 다른 폭발은 없었지만 최전방에서 그런 큰 소리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고 사단장을 비롯한 가 견대의 연대장 대대장들이 골제장으로 왔습니다. 선임하사는 문건이보다 그것을 시켰던 후임을 더 원망을 하며 어떻게 수습을 할까 고심한 끝에 입을 맞춰 문건이에게 우리가 짠 시나리오를 말을 해주었습니다. 문건이가 수류탄을 발견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데 안전핀이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하게 처리한다고 한 것이 지뢰 지역으로 투척을 했다고 입을 맞췄습니다. 문건이에게 2번, 3번 당부를 했습니다. 헌병들 수사관 그리고 병기과 준이들까지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채취하며 나온 고폭탄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시나리오가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쓴 결과 선임하사의 시나리오는 먹혔습니다. 문건이는 포상 휴가를 받아서 휴가 출발을 했고 우리도 그동안 고폭탄의 위험 속에서 공병의 임무를 충실히 한 공로로 즉시 출발은 못했지만 외박과 휴가증을 받았습니다. 문건이가 휴가에 복귀해서 다시 골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 남은 잔반을 문건이가 파놓은 구덩이에 버렸는데 하루는 멧돼지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포크레인 운전병이기 때문에 선임하사는 나보고 눌러버리라고 했지만 내 장비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사람 머리만한 호박돌을 한 바가지 퍼서 그 구덩이에 부어버렸습니다. 호박돌들을 걷어내고 그래도 멧돼지는 죽지 않았는데 선임하사가 칼을 문건이에게 쥐어주며 문건아 너가 멱을 따라. 우리는 문건이가 안 할 줄 알았고 선임하사도 그냥 문건이의 반응이 보고 싶었던 것일 뿐 진짜로 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우리 문건이가 어떤 사람이던가요? 시키면 한다. 고지고대로 하는 상남자 문건이가 아니겠습니까?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목에 칼을 푹 쑤셨습니다. 멧돼지가 그 고통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원래 짐승을 아는 사람이면 한 방에 했는데 문건이도 짐승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몰랐는데 보통 사람이면 안 죽네 하며 물러설 텐데. 그런데 문관이는 돼지가 몸부림을 칠수록 계속 목에 칼을 몇 번이고 찔러 넣었다 빼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돼지가 몸부림을 치다가 지쳤는지 아니면 문관이가 막 찔러 넣다가 정말로 죽인 것인지 그때 멧돼지의 표정은 많이 묵었다 아이가 라는 표정 같았습니다. 선임하사는 죽은 멧돼지를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오늘 골재 목표랭 모두 뽑아 놓으라며 우리 오늘 이 멧돼지 먹을 거니까 문관이에게 멧돼지 가죽 벗겨서 먹기 좋게 분리하고 머리와 내장 가죽은 버려라라고 지시를 하고 선임하사는 술이나 다른 양념들을 사오기 위해 차를 타고 민통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술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그리고 아주 좋은 안주가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그날 목표량을 뽑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고 그 결과 목표량에 훨씬 상회하는 목표량을 채우고 문관이가 손질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문관이도 짐승을 손질을 할 줄 모르기에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관이는 멧돼지의 형체를 알아보질 못할 정도로 난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뒤덮인 상태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돼지 간으로 보이는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간을 한 입 베어 물며 이건 생으로 먹어도 된다며 우리에게 건네는데 그때 문관이가 무서웠습니다. 나는 돼지 내장은 손질할 줄 알기에 물가로 돼지 내장을 가지고 가서 손질을 하며 선임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임하사와 다른 부사관들이 왔고 우리는 그곳에서 멧돼지 고기에 술을 곁들이며 먹었습니다. 드디어 골지장에서 다른 조와 교대를 하는 시기가 왔고 우리는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후에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되었고 사수가 나 부사수가 문관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 3시 정도였는데 조금은 불안했지만 근무를 서다 큰 사고를 칠 일이 없고 말만 조심하면 되었기에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아이였기에 같이 근무를 섰습니다. 전 근무자와 교대를 하고 저는 그때 병장이었는데 나도 긴장을 하며 근무를 섰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니 적군이 탄약고를 기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문관이가 뭔 사고를 칠지 모르기에 문관이에게만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랜턴 빛이 탄약고 쪽으로 오는데 일직사령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직사령으로 예상되는 순찰자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서 난 문관이에게 수화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랜턴이 일정 위치까지 오자 저는 문관이에게 일직사령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문관이 일직사령이란 말에 자기도 생각을 했는지 원래는 랜턴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관이는 랜턴 끄세요. 난 어이가 없어서 문관이에게 누가 수화할 때 존댓말 하냐고 다그쳤더니 문관이는 일직사령에게 랜턴 거라. 난 근무 끝나고 지통실에 불려가 일직사령에게 갈굼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본인의 저녁이 다가왔고 군생활 훈련 중에서 겨울에 꽃 제설 작업 수차례 하다 보니 어느덧 혹한기가 다가왔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대대장이 공병 때도 엄연한 전투부대이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응당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며 공병대대 전원 전방 근무에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군생활 중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이 사고만큼은 정말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의 주역은 누구냐고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관이입니다. 전편에서 GOP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 에피소드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군생활을 아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이 새로 취임하면 굉장히 의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 대대장이 이 취임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장도 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 대대장 이 취임식하고 의욕적인 면을 보였는데 길어도 한 달 후면 다른 대대장들과 비슷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대장은 군생활에 제대로 미친 거였습니다. 어쨌든 사단장이 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대는 수송 장비 소대이기 때문에 부대 특성상 행정병이나 시사병 등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부대원들이 파견을 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여러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소문에 사단장이 새벽이나 오밤중에 급습 순찰로 대대장이나 연대장을 조인트를 깐다는 둥, 어쩐다는 둥.
어느 부대는 CF로 가지 않고 오밤중에 병들이 쓰는 내무실, 샤워장 정비실을 돌면서 이것저것 지적질도 하며 관물대를 발로 차며 이게 뭐냐고 부대 대대장에게 병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둥.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고 우리 부대도 당연 상시 비상경계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매를 맞기 위해 기다리는 죄인처럼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니 토요일 새벽 2시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문관이와 대대장이 내무반으로 들어오고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깊은 잠을 자는 시간에 깨워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대장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마치 나 이등병 때의 모습을 대대장의 모습에서 봤다고 나할까. 문관이는 내무반에 들어오자마자 군장을 싸고 있고 관물대를 텅텅 비우며 더플백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문관이가 도대체 뭔 사고를 쳤기에 오밤중에 아니 새벽에 군장을 싸고 있는가.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할아버지는 공병대 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을 잡으며 관등 성명을 대었고 대대장도 내 공병대대 중령 아무개라고 관등 성명을 대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어떻게 휴가 출발을 할 수 있냐며 지금은 군장 정리만 하고 기상과 동시에 휴가 출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내리고 그 할아버지는 내무실을 빠져나갔고 다시 취침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관이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 뭔 사고는 친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사단장이 문관이에게 휴가 출발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기에 그 당시에 우리는 문관이가 사단장처럼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문관이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고 다음날 전날 위병조장이 오침을 하고 있는 것을 깨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시 위병조장과 같이 근무를 섰던 사수의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한 지 오래되어서 여러 절차의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날 근무자 신고를 마치고 사단장이 불시에 순찰을 도는 소문을 종합한 결과 초번초 근무자 때 급습 방문을 한다는 통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번초가 문관이었습니다. 군생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무를 안 서는 게 제일 좋지만 근무에 투입이 되면 초번초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문관이를 초번초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상황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문관이에게 다음에 근무 때 빼주겠다는 말과 함께 문관이 동의하에 한 거였습니다. 문관이는 시키면 하는 타입이었고 당시 완고였던 나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한 거였습니다. 이제 문관이가 근무를 섰던 시점으로 가겠습니다. 문관이와 사수가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위병조장은 초번 때 오지 않아서 바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차 한 대가 위병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차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번호판에서 별이 2개가 깜박깜박 거리고 있었다 합니다. 사수는 다리를 벌벌 떨며 문관이에게 수하해 라는 지시를 내렸고 문관이가 수하를 할 동안 위병조장을 깨웠다고 합니다. 문관이가 말했습니다. 정지, 라이트 꺼, 시동 꺼, 운전병 하차, 초병선 3부 앞으로. 보좌관으로 보이는 중이가 초병선 3부 앞으로 오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문관이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문관이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도시락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3회하고 나서 일어서서 그 할아버지의 이마에 총구를 찍었다고 합니다. 위병조장과 사수가 듣기에 머리에 뭔가 부딪히면 둔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문관이가 할아버지의 이마에 총구를 찍고 나서 문관이가 말했습니다. 꾸러 새끼야. 할아버지가 알았어 남포. 이 대화가 끝났을 때 위병조장은 왜 내가 위병조장을 할 때 문관이가 근무를 서냐며 불평을 했고 부대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로 지통실로 갔고 지통실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근무 서고 있는 근무자 교대하고 나서 지통실로 불러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찍하사는 무슨 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병소로 뛰어갔고 위병조장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에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수는 벌벌 떨고 있었고 문관이만 의연하게 근무를 하니 국방의 의무를 늠름하게 서고 있었다 했습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출발을 했고 문관이가 내무반에 들어오고 나서 환복을 하려고 하는데 불침번이 들어와서 야 너 환복하지 말고 바로 지통실로 뛰어가라고 큰소리로 말을 했고 우리는 그 큰소리에 잠에서 깬 거였습니다. 잠이 덜 깨서 무슨 일이 났냐며 불침번에게 물어보는데
문건희가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사단장이 순찰을 왔고 사단장이 지통실로 문건희를 소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뭔 일이 나도 제대로 터졌구나라며 앞으로 문관이 근무 세우지 말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엎질러졌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지통실로 불려나간 문관이가 대대장과 같이 내무실로 왔고 그 할아버지는 이마에 별 대신에 벌건 혹을 단 상태에서 내가 순찰을 돌 때 이렇게 근무를 충실히 서는 병은 문관이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답니다. 사단 정훈장교에게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는 둥 신교대의 근무 교육에 강조를 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문관이에게 칭찬과 휴가를 준 거였습니다. 사단장 포상 휴가를 받은 문관이가 복귀하고 나서 보름 후 우리 중대가 GOP 경계 근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난 중간에 작업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이틀 동안 경계 근무 훈련을 받고 나서 경계 근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원 투입이 되고 나서 원래 경계 근무를 했던 아저씨 1명에 우리 공병대 2명 이렇게 한 조로 근무를 서다가 그 아저씨도 문관이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문관이가 나름 유명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책에서 북한 방송을 들으며 근무를 하는 사람과 페바에서 위병소 근무자의 생각이나 스케일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아저씨는 문관이의 소문만 듣고 문관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게 보이면 누르고 던지고 쏴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같이 근무를 섰던 공병대 후임 1명은 아저씨를 말리고 싶었지만 여기에선 그 아저씨가 경험자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말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많이 아는 게 대장인걸요. 여튼 아저씨가 열배를 토했을 때 문관이는 늠름하게 북한 쪽을 바라보며 그 정도는 여기 오기 전에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다며 난 나의 일에 충실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문관이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르고 던지고 쏴라라는 조치를 취할 때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 상황이 되어도 지금처럼 차분히 있을 수 있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보름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며 비웃음 반 조언 반을 하며 문관이를 무시를 하고 같이 근무를 선 후임 1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부대로 복귀를 하기 2, 3일 전인 시기였습니다. 문관이가 나름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과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아저씨들의 평이 재수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무 한번 잘 서서 사단장에게 포상을 받았다며 그게 뭐라고 우리도 다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문관이를 거만하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자신들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 문관이는 듣고 있다가 늠름하게 아저씨를 보지도 않고 북한 쪽이나 투광 등이 비추고 있는 곳들을 보며 나는 내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이런 말만 했다고 합니다. 문관이를 모르는 아저씨들이 거만하다고 느끼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우리는 문관이가 거만하건 말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이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문관이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문관이가 거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겪은 이야기나 문관이에 대해 설명을 하자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문관이와 근무를 같이 서는 공병대 후임은 중 최소 상병 이상만 문관이와 같이 가야 한다는 조치를 했습니다. 각자 알고 있는 신들 하느님, 예수님, 알라 제우스, 미네르바, 토르 등등을 소환하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 발생할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래 근무를 서던 초병 아저씨들에게만 실탄과 수류탄이 지급되고 마지막 전원 투입 2, 3일 전부터 공병대원들에게도 똑같이 실탄과 수류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초가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 문관이는 다행히 탄창을 거꾸로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후임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불안감으로 문관이가 실탄을 지급받고 장전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전원 투입이 되었고 이때에는 특별히 바꿔서 병장들이 문관이를 감시, 많이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 전원 투입이 되어서 초소를 옮기며 근무를 서는데 한 초소가 투광등이 들어오지 않는 초소였다고 합니다. 초병 아저씨는 북한 쪽을 보며 같이 간 병장 후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관이가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을 봤고 보다 못한 아저씨는 문관이에게 아저씨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보는 내가 다 불안하네. 이 말을 했을 때 그 병장 후임의 말을 들어보면 아저씨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투광등이 나간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초병 아저씨는 여기서 근무를 서다 보면 산짐승들이 움직여서 긴장이 되고 하지만 100이면 100 산짐승들이니 그렇게 긴장을 하지 말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문관이가 훈련소에서 누구에게 경계 근무에 대해서 배웠는지 문관이의 말이 밤에는 소리 즉 청음에 의지해서 경계 근무를 하는데 그 소리는 짐승과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어두운 곳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적응이 돼서 여기저기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풀에서 뭔가 움직여서 문관이가 그곳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적응시를 하면서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초병 아저씨의 말이 아주 큰 화근이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거였습니다. 아저씨, 산짐승이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냐며 왜 이리 긴장을 하느냐며 문관이의 스타일은 모른 채 페바에 있다가 GOP에서 근무를 서니 긴장한 사람을 달래듯이 말을 하는데 뭐 정 그렇다면 문관이에게 배운 대로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초병 아저씨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같이 있던 병장 후임은 초병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관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문관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주의를 돌리려고 했는데 문관이는 갑자기 병장 후임을 보며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대며 쉿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문관이가 보는 쪽으로 시선을 향했고 3명이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고 있었는데 초병 아저씨가 봐도 뭔가 이상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거 고라니인가? 그 말이 끝나자 맞아 상황병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으려고 하는 찰나 병장 후임은 문관이의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관이의 스타일을 모르는 아저씨는 거들먹거리며 계속 산짐승이고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병에게 말을 하면 우리의 일은 끝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호프 문관이는 선조치 후보고란 말을 어디서 들은 것인지 몰라도 선조치 후보고 아니냐며 초병 아저씨의 말에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초병 아저씨는 설마 이 공병 아저씨가 누르고 던지고 할까?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럼 아저씨가 배운 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사건의 마지막 단초가 아니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수풀이 움직였고 움직이는 무언가가 초소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근무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초병 아저씨는 그것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야투경으로 그곳을 확인하려는 그때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후에 쾅쾅 소리가 들리고 소총 소리가 난사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상황을 보기 위해 문관이를 봤는데 영화 같은데 보면 신이 나서 총을 갈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문관이의 표정이 딱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크레모아 누르고 수류탄 2발 다 던지고 순식간에 탄창을 바꿔가며 모두 갈겨버리고 있었답니다. 탄창이 4번 탄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옆초소 옆협초소 등 여러 초소에서 같이 경계 근무를 하던 공병대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문관이를 생각했고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밤중에 문관이가 갈긴 쪽으로 수색대가 투입이 되었고 보병연대 연대장, 각 대대장, 사단장 헬기 타고 GOP까지 왔습니다. 문관이와 같이 경계 근무를 했던 아저씨는 반쯤 넋이 나가 있었고 상황병에게 빨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그 병장 후임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병에게 말을 하는데 상황병은 계속 보병 아저씨만 바꾸라고 했고 다른 관측병들의 전화에도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그 초병 아저씨는 공병대 아저씨가 크레모아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며 선조치는 공병대가 했다며 그렇게 상황 보고를 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병장 후임은 무서워서 자신의 총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단장, 연대장을 비롯한 장령급 장교 그리고 각 지휘관급 장교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수색대의 보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멧돼지나 고라니로 추정되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단장은 급히 상급부대에 보고를 했고 GOP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휴전선과 북한 휴전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당연 북측이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튼 북측에 긴장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빨리 보내야 하는데 철책 너머에 GP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보고를 하니 북측 초소의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가는 게 보였답니다. 매복 작전을 하고 있는 수색대에서는 아무런 보고나 이상 징후가 없었지만 여튼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는 파견지에서 비상 상황을 맞으며 부대 복귀를 위해 민통선을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단장이 문관희를 기억 못하고 공병대가 참 일도 잘하고 경계 근무도 잘한다며 칭찬과 격려를 했고 다시 문관희는 휴가를 출발했습니다. 문관희가 휴가 복귀 후에 이때 휴가를 제법 긴 거를 받았고 약간의 위로금 아니 포상금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휴가 복귀 후 사단 내 휴양지에서 며칠을 띵가띵가 보내고 거기서 복귀하자마자 문관희가 정기 휴가를 다시 가게 되었고 저는 그 사이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후로 문관희를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문관희를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건들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위병소 유류고 탄약고 사각지대에 초소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여튼 야간 경계 근무 주간 근무에서는 전역할 때까지 열되었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문관희가 병장 때 일찍하사 근무도 열애가 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치면 폭풍 갈굼을 당했지만 같은 사고를 문관희가 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문관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즐겼을 것 같기도 합니다. GOP에서 사건은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 뭔가 통쾌하고 신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문관희의 스타일을 모르겠습니다. 뭐 군생활 자체는 융통성은 없지만 FM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아들 군번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요. 저녁 후에 한번 만나서 문관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놈이 완고되면 얘들 죽겠다 걱정을 했었는데 상병 말부터인가 휴가를 다녀오더니 자기 공부해야겠다고 했답니다. 상병 말이면 병장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자기 시간은 다른 병들보다 많이 있는데 문관희 그놈은 전설적인 인물이기에 남들 다 점호 청소를 해도 혼자 구석에서 책을 보고 시간만 나면 책을 봤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주특기에 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과에 가도 별 터치도 없었고 할 일도 없어서 문관희는 부대에 남아서 자기 보고 싶은 책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문관희가 완고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문관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것저것 하다가 입대를 한 케이스인데 휴가 가서 뭘 봤는지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문관희 후임들 중 명문대생 출신들이 덜어 있어서 그 애들을 모아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문관희 때문에 그 애들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문관희는 생각하다가 애들을 모두 모아놓고 앞으로 점호 청소는 우리 다 같이 한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그날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장들도 완고가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했는데 병장들이 이등병 때부터 그런 잡일부터 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대충 해도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병장들이 뭘 하던 120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완고부터가 정신없게 움직이니 그 밑에 병장들도 점점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 청소 시간은 단축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문관희가 제안한 것이 정책이 되어 점호 청소 시간부터는 각 개개인의 개인 시간이 늘어났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른 중대 애들도 저 중대는 뭔 일인지 병장들도 걸레를 빨고 들고 다니며 이등병처럼 청소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중대 완고가 문관희. 속사정을 모르던 그 애들은 문관희를 뒤에서 욕했다고 합니다. 대대장이 한 번씩 각 중대를 불시에 돌며 점검을 했는데 문관희가 있던 중대는 대대장에게 칭찬을 받았고 모두들 청소를 끝내고 여유롭게 자기 할 일을 하거나 책을 보고 있어서 그게 더 대대장 눈에는 더 좋아 보였는지 각 중대 행보관들과 중사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